두 번째 소식. 김현희 기자가 저희 진짜로 제가 보니까 이 김현희 기자가 소개할 이 코너는 한국 언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고 한국 언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법농단 판사를 공개합니다. 아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말 김현희 기자 신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겁시나요. 아직도 겁시납니까?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 대범해질 때 됐잖아요. 끝날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법농단에 관여한 지금 판사들, 이분들에 대한 지금 어쨌든 어떤 판사이고 어떤 일을 했던 건지를 사실 이 지면에서 계속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좀 물어볼 텐데 이거 몇 명까지예요? 대회비입니다. 아, 대회비? 네. 예. 그건 일단 계속 쭉 보시고요. 저도 몰라요. 지금 저도 몰라요. 이번 판사는 누군가요? 지금 이게 다섯 번째 판사인가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시사인싸에서 소개하는 거는 세 번째고요. 네. 판사 순서로 하면은 다섯 번째인데요. 이번에 함께 알아볼 판사는 박상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21부 부장판사입니다. 여기 사진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넣어드려야죠. 네, 편집할 때 유튜브에서는 이 박상원 판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시사인 지면이라든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다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박상원 판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1회에서 소개했던 김민수, 시진국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어요. 그 시기에 법원의 마타하리,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기조실을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중심에 임종원 차장이 있었고 그 실행부서가 법원행정처에서도 기획조정실이었으며 그곳에서 성실하게 각종 임무를 수행했던 엘리트 판사들 중 한 명이 이 박상원 판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이 박상원 판사 같은 경우는 판사 경력이 지금 13년, 그죠? 13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판사 경력이 한 10년, 9년,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선발을 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요직이죠, 요직. 그렇죠, 예. 근데 이 박상원 판사가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이제 좀 드러난 건데, 그걸 보고서 이 한 법률가가, 법조인이 평가하기를 청와대 로펌 변호사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건데, 이게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헌법기관인데, 그거를 그런 거를 본분을 망각하고서 마치 청와대 그 법률 대리인처럼 굴었다. 그런 평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 로펌 변호사라는 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박상원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일을 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거는 너무 사소해서 쓴웃음이 지어질 정도예요. 벌써 웃긴데요? 듣지 않아도 웃긴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온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면을 파는 판매자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가면을 판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기록을 뒤져보고 정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귀신같이 감지를 하고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법원 쪽에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타하리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상원 심의관에게 그 방안을 찾아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박상원 심의관은 실제로 그 방안을 찾아가지고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이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참나. 이러니까 청와대 로펌 변호사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요거 말고 최순실 게이트 때도 이 박상원 판사가 무슨 한 일이 있나 보죠? 네네네.
이게 2016년 11월 무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로 촉발된 이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불길이 옮겨갈 무렵이었는데. 이게 대충 그때 2016년 10월 24일인가? JTBC에서 태블릿 보도한 게 10월 24일이잖아요. 예.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때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청와대를 이제 향하게 되는 그 시점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시점에 딱 또 청와대에서 임종원 차장, 그러니까 법원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은 예상되는 법리와 관련해가지고 재판연구관에 검토 보고서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으로 청와대에 요청이 오게 되고요. 또 임종원 차장이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박상원 심의관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실은 대법원 외부에는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이런 원칙을 가뿐하게 무시하고 박상원 심의관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파일을 취합해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등 법리 모음이라는 270쪽짜리 문건을 작성해서 또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제공합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나중에 혐의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 법리를 검토해가지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그 문건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진짜 청와대 로펌 맞네요. 예. 변호사처럼 일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분 보니까 제가 기사 이게 기사 형태는 아니고 저희 이제 이런 인포그래픽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판사 카페 뒷조사에도 이 판사가 관여를 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 같은 국정농단 관여인물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 판사가 입수하고 여러 가지 활약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이거를 다 인포로 만들기에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그 외라고 해서 진짜 저렇게 기타 등등처럼 이렇게 그냥 몇 줄로 처리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또 저희 시사인사에서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지면과 또 온라인 홈페이지로도 저희가 이 판사 열전을 공개를 하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희 기자는 박상원 판사를 직접 봤나요? 네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앞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재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뒤쪽 방청석에 있으니까 뒷모습만을 봤었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증인으로 소환이 여러 번 됐었는데 3번 만에 출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6일 재판에는 출석을 했는데 앞서서 6월과 7월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는 이제 지금 현직 판사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이 있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때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8월 16일 날 3번째 불렀을 때 그때 출석했을 때 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날 사실 하루 종일 박상원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거를 물어봤었어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줄여서 인사모라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줄여서 인사모도 사실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판사들의 모임이죠? 네네, 판사들 중에서도 사실 조금 소장 판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장 판사들의 연구 모임?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법원 행정처에서 이 인사모 와해 방안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박상원 판사도 인사모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검찰이 이게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묻자 박상원 판사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재판 와중에? 그런데 이거를 뭐 깔끔하게 완전히 100%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자신이 이제 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사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 법원에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3차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법원 조사단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거는 사법권 남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나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끝까지 수비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죠. 마지못해
인정한 거라고 할까요? 예, 사실 그렇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관여한 범위가 넓어서인지, 그날 저녁 9시까지 증인신문을 했는데도 다 끝나지 못하고, 예, 9월 9일 하루 더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가지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아, 그럼 9월 9일날도 출석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는 미국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재판을 보지는 못했군요. 네네네. 근데 출석은 그날은 하기는 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 김연희 기자가 계속 연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런 판사를 공개합니다. 지금 이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리즈. 다섯 번째, 그죠? 예, 다섯 그렇죠. 번째 예, 판사. 예. 이런 박상원 판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농단에 그 관여한 그 판사들을 시사인 지면과 그리고 유튜브 시사인싸 그리고 카든수를 통해서 공개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어쨌든 계속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저 판사들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계속 이렇게 좀 주셔야지 네네네. 앞으로 이런 사법농단 같은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네. 그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열전을 들어요. 시작하면서도 밝혔지만, 그러니까 지금 박상원 판사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았는데, 감봉 5개월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징계를 받고, 올해, 감봉 5개월을 받고, 지금은 사실 재판에 복귀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1월에 이 감봉 5개월이라는 징계가 부당하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네요. 징계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그 소송을 또 냈어요? 예, 그 징계도 인정을 판사들이 그것도 인정 못하고 못하겠다는 있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농단이라는 사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양승태로 대변되는 몇몇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럴 때일수록 정말 시민들이 기억하는 힘이 중요하지 맞아요.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재판, 그 판단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재판에 신뢰를 해야지, 공정함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게 납득이 갈 텐데, 지금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정말 법원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린 초유의 사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관여했던 이 판사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뭐 탄핵 그때 네, 근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얘기가 쑥 들어간 상태인데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지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이 시리즈 그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열전 앞으로 계속 되니까 시사인싸 그리고 시사인 많이 좀 약간 관심 기울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겁 먹지 말고 써요. 쫄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 이렇게 나가기 전에 저희도 이게 법률 검토 다 하고 지금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사인싸 120회. 오늘은 이렇게 저희 셋이 소소하게, 그렇지만 썰렁하네요. 묵직한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시차 적응 빨리 돼서. 시사 좀 빨리 하시고 지금 자려고 하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20일날, 9월 20일날 올라갑니다. 시사인싸 120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